자, 11번부터 풀까요? 자, 다음에 나타나는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제가 너무 일찍 들어왔군요. 11번. 자, 모든 사물 현상인 형이 하의 기는 이의 발현이며 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모든 사물의 현상인 형이 하의 기는 리의 발현이다. 그래서 리가 더 중요하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문장에서는 리를 중시하는지 기를 중시하는지만 우리 구별하면 되죠. 자,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리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이건 이황이네. 그래서 이황의 이기이원론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리와 기는 하나의 사물 안에 있는 두 가지 성질이며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통기국론이죠. 이통기국론이고 이기일원론. 자, 이기일원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자, 그러니까 이와 기는 하나. 그래서 일원론적 이기이원론. 자, 그러면 가는 이황, 나는 이이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가의 유학자는 사회경장론을 주장하여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 하였다. 자, 사회경장론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이이. 그러므로 나. 1번은 틀렸죠. 2번. 가의 유학자는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조선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가의 유학자는 중앙집권과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조선의 체제를 정비했다. 체제를 정비했다는 건 조선을 처음에 딱 세팅했다는 얘기네요. 누구? 정도전. 자, 그리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같은 책을 보면은 이렇게 조선의 처음 체제 정비한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나의 유학자는 양역병통론의 하나로 농병일치제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농병일치제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이거는 모든 여격을 토지에 부과할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여격은 쉽게 말하면 군역 같은 거, 세금. 자, 이거를 토지에 부과하자. 왜냐하면 토지를 국가에서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균역법을 주장한 유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에서는 유영원. 모든 여격을 토지에 부과하자. 즉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야 돼. 왜냐면 나라에서 토지를 나눠줬잖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농병일치의 군사조직, 산농일치의 교육제도 이런 걸 확립하자고 얘기했던 유영원을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 이기이원론이고 나는 이기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다. 일원론적 이기이원론이 이기이원론이죠. 말하자면 이기일원론이죠. 이기일원론. 자, 그래서 가는 이황, 나는 이이.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죠. 자, 12번. 향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묘사와 후에 훈급하는 제지사족과 더불어 지역별 규약으로 향약을 발전시켰다. 자, 기묘사와 후에 훈급하가 제지사족과 더불어 지역별 규약으로 향약을 발전시켰다. 자, 일단 향약이라고 하는 걸 처음 보급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향약을 처음 보급한 사람은 조광조. 자, 조광조가 여씨향약, 중국의 여씨향약이에요. 중국의 여씨향약을 도입하여 이거를 보급하려 했었지만 조광조가 제거된 게 기묘사화. 자, 그래서 기묘사화 이후에는 향약의 보급도 중단됐다가 나중에 이거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건 누구였어요? 그거는 이황과 이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시킨 거, 도입한 거는 조광조고 전국으로 확대시킨 거는 이황, 이이. 자, 이황은 예안향약. 여러분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황의 향약은 예안향약. 그 다음에 이이의 향약은 서원향약, 해주향약. 서원향약, 해주향약. 자, 그러면 향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누가 보급하고 누가 도입하고 했던 거예요? 살인. 근데 여기는 기묘사화 후에 훈구가 아니죠.
서원과 향약은 누가 보급한 거예요? 사림. 훈구 아니고. 자, 그래서 1번 기묘사화 후에 훈급하는 제지사족과 더불어 지역별 귀약으로 향약을 발전시켰다? 틀렸죠? 훈구라서. 1번 정답. 2번 향약은 삼강 오리운을 바탕으로 농민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급되었다. 향약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유교 윤리를 일반 백성들한테까지 보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맞는 설명이고. 자, 16번 16세기 전반에는 송나라 여씨향약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주로 관찰사의 책임 아래 시행되었다. 말하자면 초반기의 향약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관찰사가 주도한 게 아니라 이제 사림이 주도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바뀌어가는 거죠. 초기의 향약은 그랬다. 자, 3번도 맞고요. 4번 향약은 성리학적 도덕규범을 강조하여 지주와 전호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지주 전호제가 확산이 되니까 지주와 전호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교 윤리를 보급을 하는 거야. 그럼 유교 윤리를 보급하면 너 양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갈등을 좀 완화하고자 하는, 왜냐면 도덕을 보급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 양반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도덕을 보급해서 지주와 전호 사이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주와 전호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면서 양반 중심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 또 있죠, 당연히. 맞는 설명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걸 골라라. 1번.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13번 조선시대 수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 자, 18세기 중엽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함에 따라 군역에서 신분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자, 균역법 어느 왕 때 실시한 제도죠? 균역법은 영조. 자, 균역법의 내용은 원래는 군포를 몇 필씩? 2필씩 이거를 한 필로 줄여주는 간필론이에요. 간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역 변통론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군역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 거예요.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법으로 채택을 한 게 균역법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균역법이라고 하는 게 절반 딱 줄여주는 거잖아요. 군포를 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필론이 적용된 거다. 그러니까 간필론이라는 건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필론이 적용돼서 법으로 만들어진 게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조 때 실시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함. 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호포제라고 하고,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니까 이거는 18세기가 아니고 19세기에 시행된 법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반에게도 세금을 내라. 자, 그러면 틀린 거를 골라라. 1번, 2번 18세기 말경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는 전세, 삼수미, 대동미 등과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당 배, 백말, 벼 백말, 쌀은 약 40말에 이르렀다. 쉽게 말하면 각종 부가세가 붙어서 원래는 여러분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죠? 네,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은 20.2두. 자, 20.2두가 나오게 된 거는 영정법으로 얼마? 4두. 그 다음에 대동법으로 1결당 12두. 그 다음에 균역법에서 원래는 군포를 내는 거지만 이 군포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잖아요. 그 중에서 결작이라는 게 시행이 되니까 결작이 2두. 자, 그 다음에 훈련도감의 훈련세 이런 거를 삼수미세라고 하고 삼수미세는 2.2두. 자, 그래서 총 원래는 1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 18세기 후반에 20.2두만 내면 되지만 여기처럼 40두 이상, 쌀로는 40말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로는 최소한 2배, 더 많게는 막 10배 이렇게 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전정의 문란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2번 맞고요. 3번 군현별 총액제 시행에 대응하여 나타난 공동납을 위해 군포계, 민고전 등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세금 내는 제도가 문란해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총액제가 실시돼서 그렇죠. 총액제라고 하는 건 내가 1결을 가지고 있을 때 20.2두 이런 식으로 딱
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원래는 정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총액제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할당량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총 나라에서 1억이 필요해. 그럼 도별로 뭐 1,000만 원씩 내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도에서는 다시 군에 야 100만 원씩 내라. 군은 다시 지역에다가 뭐 10만 원씩 내라.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에서 아예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걸 총액제라고 하고, 자, 비총제, 군총제, 환총제라고 하죠. 제가 지금 쓰는 건 뭐냐면, 자, 전세에 대해서의 총액제는 비총제. 그 다음에 군포에 대해서는 군총제. 그 다음에 환곡에 대해서는 환총제. 자, 이렇게 총액제가 각 3정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3정 쓴 거 알죠? 3정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다 총액제라고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비총제, 군총제, 환총제라고 부르는데 다 그냥 총액제.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3정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액제 시행에, 자, 그러면 이 총액제 시행에 되게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내자. 그게 공동납제예요, 말하자면. 그 공동납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기회 같은 거죠, 말하자면. 기회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그게 군포계, 민고전 이런 식으로 이 총액제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맞는 설명이죠, 당연히. 자, 4번. 조선 후기 조세와 지대의 급납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전황이 나타났다. 네, 급납화, 세금이나 지대를 돈으로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돈을 말하자면 이제 부호 뭐 이런 사람들이죠. 상인 이런 사람들이 화폐를 자기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니까 쉽게 말하면 돈 생기면 생기는 대로 집에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시중에 돈이 부족해. 그런 현상을 전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 1번이 틀린 설명. 자, 14. 조선 후기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1번. 타조에서 도조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농민 중에는 일부 분홍층으로 성장하였다. 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죠. 맞는 설명. 타에서 도로 바뀌었어요. 물론 100% 바뀐 건 아니고 도조법이라고 하는 건 도지권을 가진 농민이 갖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분홍층으로 이런 시기에 분홍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분홍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건 우리가 광작의 성행 배웠었고. 자, 2번. 논농사, 그럼 1번 맞는 설명. 2번. 논농사에서 견종법이 보급되면서 이모작이 일반화되었다. 자, 14번에는 조선 후기의 농업기술의 발전 중에서 자, 논농사, 벼농사. 벼농사는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죠. 벼보리의 이모작은 당연히 가능하고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자, 그러면 밭농사는요. 견종법으로 바뀌죠. 농종법에서 견종법으로. 자, 그러면 이양법에서 견종법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식파에서 이양으로 농종에서 견종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지문에 다시 보시면 자, 논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급된 게 아니고 뭐가 보급됐어요? 이양법이 보급돼야 되죠. 그리고 이양법이 실시돼야 벼보리의 이모작을 할 수 있고 견종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밭농사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대동법의 시행으로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양반에게 군포 부과는 호포. 대동법으로는 뭐가 바뀌었냐? 자, 대동법의 확대 실시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공납의 전세화. 대동법의 실시와 관련된 거는 공납의 전세화, 즉 가호를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죠. 세금이 일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가호에서 토지로 기준이 바뀐 거고 자, 그 다음에 세금 돈으로 내도 되죠. 조세의 급납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야 되지 여기처럼 뭐 호포로 바뀌었다 하면 안 되죠. 자, 4번에 신해통공이 실시되면서 공인이 관어상인으로 등장했다. 자, 신해통공은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고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한 거는 대동법의 실시와 관련이 있죠. 공인은 대동법.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세는 토지에서의 생산량보다 인정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 자, 우리가 조선 후기의 경제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모든 세금이, 모든 조세가 점점점 뭐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뀌고 있어요? 토지, 그렇죠? 토지로 바뀌고 있으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말하자면 전세로 바뀌고 있죠. 점점점 세금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전세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정법은 뭐 당연히 토지를 기준이니까 빼고 대동법도 전세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균역법도 결작이라고 하는 걸 거두니까 전세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전세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조선 후기에는 토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인정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람이 중요하던 시대는 옛날이에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토지 생산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토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보다는 사람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인정의 다과를 주로 인정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 삼국시대쯤. 이거는 삼국시대쯤에 나타났던 현상이지 나중에 점점 조선으로 오면 토지가 중요해지더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동계는 양반층과 평민층을 참여하는 상하 합계의 형태로 변화되어 갔다. 자, 동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양반 중심의 조직,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동계.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조선 전기에 양반층이 참여하는 양반들의 조직. 자, 조선 전기에는 자, 동계라고 하는 게 조선 전기에는 양반들이 참여하는 거였다. 자, 이렇게 볼까요? 동계, 조선 전기. 자, 여기서는 양반들이 자신들이 참여하는 양반들의 조직, 모임 이런 게 있었는데 후기에는 여기에 누구도 참여하냐 이제 평민들도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양반과 평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상하 합계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맞죠? 이거는 이제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 참여.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거기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상하 합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분홍층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향촌의 신분질서를 변화시킨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자, 분홍이 나중에 제일 해보고 싶은 거. 양반. 실제로 양반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분홍이 새롭게 양반이 됐어. 그래서 향촌에서 새로 등장한 양반이라는 의미로 뭐라고 부르죠? 신향. 맞죠? 당연히 양반. 그래서 양반까지도 간다. 즉 신분질서를 바꿔놓기도 한다. 3번 틀렸고 4번. 신향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여 향회의 장악을 놓고 구향과 대립하였다. 자, 청금록을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쓸까요? 청금록 작성 그랬는데 자, 구향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왜냐면 자꾸 신향들이 등장해서 도전을 하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게 청금록 작성. 청금록은 양반의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면 나는 예전부터 양반이란 뜻이니까 권위를 높일 수가 있죠. 청금록에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족보를 편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게 동성촌, 동족촌을 형성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구향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자,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 다음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틀린 것은 뭐냐. 자, 요거는 이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제시됐을 때부터 시행될 때까지의 일이 아닌 것을 찾아라가 질문이에요.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이 좀 애매하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정책이 그러니까 제시됐을 때부터 그리고 실시됐을 때까지의 일이 아닌 걸 찾아라. 그렇게 찾으시면 답이 딱 나오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붕당의 폐해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근래에 와서 인재의 임용이 당목에 들어있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니 이러한 상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벼슬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자, 이거는 무슨 정책? 탕평책. 자, 그러면 탕평책을 처음 제기한 건 언제? 숙종 때.
탕평책을 처음 제시한 걸 숙종이죠. 하지만 숙종 때는 편당적인 조처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즉 숙종 때의 정치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정치. 한국 정치는 한쪽에 이렇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시된 거는 숙종 때. 자, 그리고 제시는 탕평책이 제시된 건 숙종이지만 실제로 시행된 거는 영정조 시대에 시행되죠. 자, 그러면 숙종이나 영정조 때의 일이 아닌 걸 찾아라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는데, 자, 1번. 분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에서 일당 전제화가 나타났다. 자, 1번이 어느 왕 때 있었던 사건? 이게 숙종이죠. 그래서 처음 제기됐을 때. 자, 2번. 국왕을 중심으로 노론, 소론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황이 대두하였다. 네, 뭐 탕평파를 육성하고 노론과 소론을 같이 등용하고, 특히 이제 영조 초기에는 노론한테 몰아줬다가 소론한테 몰아줬다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런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영조 치기. 자,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의 기형적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요게 이제 세도 정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시기는 탕평책을 시행했던 시기가 아니니까 벗어나니까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자, 4번 탕평책의 실시로 왕권이 강화되고 집권 체제가 정비되었다. 이거 뭐 그냥 영정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딱 탕평책의 시행과 제기와 시행 관련이 없는 것은 3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17번 다음 주장을 제기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기에는 사람이 모이면 더욱 정교하게 되기 마련이고 세대가 흘러갈수록 더욱 발전하는데 이는 형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자,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토지를 소유해야 되고 토지 제도의 개혁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기의 론을 제시한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의 론을 제시한 실학자가 누구? 정약용이에요. 여기에서는 정약용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럼 1번 영업전을 바탕으로 한 한전론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자, 영업전을 매매하면 안 돼. 그래서 영업전 이외의 토지의 매매는 허용해야 된다. 영업전은 팔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이익의 한전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영업전을 바탕으로 주장한 사람은 이익. 산업공상의 전문화와 직업적 평등화를 주장하였다. 중상학파 중에 유수원. 네, 유수원. 자, 영조와 정조대의 형사사건의 재판 기록을 정리한 흠흠신서를 저술하였다. 자, 정약용의 저서 중에 대표적인 흠흠신서. 자, 그리고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이런 책들이 있죠. 그래서 흠흠신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3번이 정약용. 그 다음에 4번 임하경륜과 의산문답을 저술하였다. 누구예요? 홍대용. 네, 홍대용의 의산문답 임하경륜.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흠흥심서는 형옥 업무. 형옥 업무에 대한 어떤 지침서.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도리. 그 다음에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의 개혁. 이런 거를 주장했었죠. 특히 경세유표에서는 정전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정전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다음 주장의 결과로 옳은 거. 조선 땅은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열강들이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국도 위태로워진다. 러시아가 영토를 넓히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뿐이다. 라는 황준센의 주장이 담긴 책이 뭐예요? 조선책략. 이거는 조선책략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2차 수신사 김홍집.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황준센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후에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온 책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조선책략에서의 영향, 내용은 거기 써 있으니까 넘어가고 영향 2가지 또는 결과 2가지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영향이나 결과.
자, 조선책략이 딱 들어왔어요. 이제 가지고 들어왔어요. 김홍집이 왕한테 바쳤는데 이 고종이 이 책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하여 야, 다 복사해서 애들 다 돌려라, 나눠줘라. 그래서 유생들에게 익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일단 첫 번째로는 연미론이 대두되게 되고요. 자, 왜냐하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에서 우리가 미국하고만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 미국을 끌어들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연미론이 대두돼서 결국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계기가 되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조선책략. 두 번째는 이거를 다 돌렸는데 읽은 유생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한 조선책략에 대해서 반박한 상소, 상소가 올라오게 되죠. 그게 영남만인소. 자, 영남만인소가 올라오죠. 이만손이 중심이 돼서 말 그대로 영남 지역의 많은 유생들이 이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유생들이 자, 상소를 올리는데 내용은 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며 그 다음에 왜 미국을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미론, 조미수 통상조약, 그 다음에 영남만인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장의 결과로 옳은 것 영남만인소. 1881년에 올라온 상소 영남만인소.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연도만 한번 쭉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강화도 조약은 1876년 조일소조규 부록. 강화도 조약의 부록이죠. 1876년 텐진 조약. 요거는 갑신정변의 결과죠. 1885년. 그래서 이 텐진 조약에서 일본은 청나라와 동등한 파병권을 획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다음 빗금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900에서 1905. 1번 메가타와 스티븐스가 각각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자, 이거는 그럼 무슨 조약? 1차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을 얘기하고요. 1904년 8월. 그래서 여기서 고문이 파견되는 고문정치. 자,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으로 신민회가 결성되어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졌다. 자, 신민회가 만들어진 건 언제? 1907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학교가 맨 처음에 생겼죠. 생긴 건 1911년. 신흥무관학교가 생긴 건 1919년. 한참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개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연도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신흥강습소라는 학교가 맨 먼저 생겼다가 이게 1913년 정도에 신흥중학교로 개편이 되고 그게 다시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특별히 구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통용해서 그냥 쓰기 때문에 구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체크만 한번 해두세요. 자, 어쨌든 2번은 틀렸죠 뭐. 일단 신민회부터 틀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합법적인 하와이 이민이 가능해져 조선인 이주민들이 사탕수수 농업을 하였다. 자, 그러면 이 이주는 하와이로의 이주를 말하는 거고 최초로 정부 알선으로 인한 합법적 이민인데 언제 출발했니? 1902년에 출발했어요. 1902년에 출발해서 하와이로 도착한 거는 1903년에 도착을 하죠. 2년 말에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3년 초에 도착했고 우리는 1902년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전시 중립을 선포했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자, 대한제국의 우리 이거 국외 중립선언 알죠 여러분? 국외 중립선언. 자, 외국의 중립선언을 했어? 1904년 1월. 러일 전쟁이 4년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선언을 딱 했어. 근데 이거를 쫙 무시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강요하죠. 한일의정서. 한일의정서를 채택한 거는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설명으로 틀린 거 2번. 2번이 틀린 설명. 자, 그 다음에 20번. 1920년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일본 산업구조의 공업화로 인한 쌀 수출 증가로 산미증식 계획이 수립되었다. 자, 산미증식 계획은 몇 년대예요? 1920년대죠. 그래서 1920년부터 거의 한 34년, 35년 그때까지 그리고 40년에 다시 재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일본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조선 기업가들은 피해를 입었다. 관세 철폐 23년. 자, 그러면 이 관세 철폐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있었던 사건은 일은 물산 장려운동. 그렇죠.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에서 일어난 일은 물산 장려운동. 3번.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해서 실패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제 일제가 세워준 거는 경성제국대학. 자,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가 제정되었다. 자, 이게 3번인데? 자, 4번. 그러면 이제 국어연구단체? 국어연구조직은 조선어 연구회. 자, 조선어 연구회가 1921년.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조선어 학회로 바뀌죠. 학회는 1931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해체될 때까지 있었으니까 21년에서 31년까지, 31년에서 42년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의 뭐랄까요? 업적? 자, 조선어 연구회는 각야날 제정. 각야날은 한글날이겠죠? 그 다음에 잡지 한글 간행. 잡지 한글 간행. 한글이라고 하는 잡지를 1927년부터 간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는 자,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표준어 제정.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시도.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을 하다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말 큰사전이 완성된 거는 57년에 가서야 완성이 되고요. 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냐? 잡지 한글 간행. 잡지 한글은 어디서 만들었죠? 조선어 연구회? 그런데 조선어 학회에서도 똑같이 간행해요. 이거는 다 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잡지 한글은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어 학회의 업적을 찾아라 할 때 한글 잡지 간행 나오면 네, 맞는 설명.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얘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쉬워요. 자, 그리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결국에는 해체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지문 다시 볼까요? 자,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가 제정되었다. 이거는 조선 학회에 관한 설명. 그래서 정답은 4번 30년대. 이해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더 알아둘 건 오늘 하나 알아둘 건 한글 잡지를 얘도 하고 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3회.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망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죠. 네, 이게 또 마지막 날 난리 나겠죠 뭐. 네, 그런 거죠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죠. 하는 데까지. 우리는 늘 하는 데까지. 자, 가시기의 고조선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위만이 천여 명의 무리를 끌고 고조선에서 왔어. 고조선으로 들어왔다. 자, 위만은 준왕의 신임을 받아 서쪽 변경을 추비하는 임무를 맡았죠. 박사라는 벼슬을 받게 되죠. 자, 그럼 위만이 왔어. BC 194년. 이때부터 이제 위만이 들어왔는데, 자, BC 194년 아니고 BC 3세기 말. BC 3세기 말이라고 하면 돼요. 위만이 BC 3세기 말쯤 들어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가가 이제 위만 조선이 되겠죠. 2세기. BC 2세기.
그 다음에 한 무제가 왕검선을 한납시키고 위만의 손자인 유거왕을 죽였다. 그리고 그 땅에 일부 군현을 설치했다. 멸망. BC 108년. 멸망. 자, 그러면 위만이 왔고 그 사이에 위만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멸망했고 그럼 이 사이는 위만 조선을 찾으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위만 조선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기억.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진번, 임둔 등을 복속하였다?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자, 요서지방을 경계로 연나라와 대립하였다. 위만 이전, BC 4세기경. 자, 한과 진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독점하였다. 위만조선. 그 다음에 풍속이 각박해지면서 법조항이 60조로 증가했다. 멸망 이후.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 찾으면 되죠. 기역,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뭐 위만조선에 관한 일이야 뭐 이제 너무 잘 알 테니까. 정답은 2번. 2번 다음은 가야연맹에 속한 어느 나라의 시조설화의 유물이다. 시조설화와 유물이다. 이 나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이 나라가 뭐 밑줄이든 뭐든 이렇게 따옴표든 있어야 되는데 자 시조는 이진화 시왕이고 그로부터 조설지왕까지 16대 520년 최치원이 찍은 서기정전에서는 가야산신 정경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에게 감흥되어 뇌질주일과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곧 이 나라의 시조인 이진화 신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금강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별칭이다. 자, 네 번째 줄에 이 나라에 따옴표가 있던지 뭐 해야 되겠죠. 이 나라. 자, 이 나라는 그럼 어디예요? 이 나라는 대가야. 자, 그리고 이 대가야의 유물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청동관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대가야. 자, 그럼 기억. 낙랑군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자, 낙랑군과 외를 연결하는 해상무역은 바닷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가야가 아니라 금관가야. 김해의 금관가야. 그 다음에 니은 4세기 말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국력이 약화되었다. 자, 4세기 말 고구려군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약화됐죠? 자,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됐어. 금관가야. 자, 그다음에 디귿. 6세기 초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자, 그럼 이때 신라 왕은 누구예요? 법흥왕.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의 팽창으로 고전하다가 진흥왕이 보낸 군대에 인해서 신라 군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그러니까 진흥왕 때 멸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 진흥왕 때 멸망 562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대가야에 관한 설명이 몇 번이에요? 563년. 디귿 리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넘겨보세요. 하나만 더 볼까요? 다음과 같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가나 사건에 대해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왕 26년 고구려 왕 평성이 예와 공모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 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 갑병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했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독산성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벌여 크게 이겼다. 자, 그 다음에 왕 32년. 같은 왕이에요, 말하자면. 자,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부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 자, 그러면 신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 누구? 성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도 성왕이고 나도 성왕인데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왕 때. 그 다음에 이때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때는 554년에 이때 관산성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성왕의 재위 시기를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왕이라는 것만 파악하면 그러니까 가와 나 중에 가를 모르더라도 그거 보면 성왕이구나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1번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금관가야가 멸망했다? 이건 어느 왕이죠?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멸망한 건 법흥왕이고 이 성왕 때 상대방의 왕은 신라는 진흥왕이니까 법흥왕이면 그 전 시기 530년대를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라와 대가야의 결혼동맹이 체결되었다. 자, 결혼동맹, 혼인동맹을 체결한 것도 법흥왕 때. 그래서 이것도 법흥왕. 자, 신라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아니,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백제 웅진천도는 문주왕. 자, 문주왕이면 5세기잖아요.
475년 한강을 빼앗겼을 때.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자,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그러면 진흥왕. 그렇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왕이니까 진흥왕이랑 싸워서 이렇게 됐구나.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관산성 전투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관산성 전투는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 그리고 여기에 백제를 지원했던 나라가 가야. 네, 대가야. 대가야가 여기 줄 잘못 썼다가 성왕 편에 섰다가 신라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멸망당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가야도 참여했구나. 관산성 전투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 하나만 더 봅시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장문유로 하여금 둥주자사를 죽이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당의 군대를 격파하게 하였다. 이는 당이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남쪽을 치도록 요구했다. 자, 우리 아는 이름 딱 나왔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장문유. 장문유가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왜?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발해 어느 왕 때? 무왕. 8세기 전반의 무왕에 관한 설명이고요. 1번 동경으로 천도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천도를 단행한 왕이 누구예요? 문왕. 천도를 여러 번 단행한 건 문왕. 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 선왕. 9세기 선왕. 일본과 연결하여 신라를 견제했다. 자,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적대적. 그리고 일본 돌궐과 친선. 일본 돌궐과 친선. 자, 그러면 일본과 연결하여 신라를 견제했다? 네, 맞는 설명이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4번. 삼성육부의 중앙정치 조직을 갖추었다. 문왕 당연히. 자, 그러면 무왕 때 있었던 일을 골라라. 3번 찾으면 되겠죠. 5번까지 풀어야겠네. 신라에서 불교 공인 이후에 나타난 변화를 추론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 문제가 좀 간단해서. 자, 그러면 불교 공인, 신라에서 불교 공인한 거는 언제예요? 6세기 법흥왕 때. 그러면 불교가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뭐 변화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옳지 않은 것. 1번. 지방민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이게 뭐냐면 자, 왕은 지금 누구를 믿어요? 신으로. 그쵸? 그럼 나 백성인데 나는 누구 믿어? 그쵸? 우리는 다 같은 신을 믿는 같은 사람들이네. 자, 이런 인식이 있었어,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지방민의 위상이 확 올라간 거죠. 나 왕이랑 비슷해. 레벨이 비슷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불법에 귀의한 그런 백성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위상이 올라간 거죠, 당연히. 나 왕이랑 같은 신 믿어. 이런 거니까. 자, 1번 맞고요. 2번. 왕권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 왕즉불 사상, 업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된 거니까 당연히 왕권 강화. 3번. 커다란 무덤에 많은 껴묵거리를 붓는 장례가 유행했다. 자, 신라 초기의 무덤 양식이 뭐였죠? 돌무지 덧널 무덤. 거기에는 막 껴묵거리 많이 넣어서 막 도굴 어렵고 막 이런 거였잖아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 4에서 5세기 신라 초기예요. 자, 그런데 6세기에 불교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매장 방법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화장, 그죠? 태우잖아요. 매장 양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큰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설명이겠죠.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원시 종교를 대신해 불교가 사회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네, 당연히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 잡은 거죠. 자, 그래서 불교를 공인한 이후에 틀린 거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쇠퇴하고, 물론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반 뭐 백성들이나 이런 데서 또 화장이 유행했으니까.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4번이란다. 6번부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냐면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니? 5회? 5회까지? 그래요. 다음은 거기까지 풀어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